민서야, 잠깐만. 엄마가 갑자기 주방에서 뛰쳐나오셨다.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내게 건네셨다. 이거 가져가렴. 나는 봉투를 받아 쥐어보았다. 얇은 것이 지폐 같았다. 이게 뭔데요? 현금 10만 원. 엄마는 내 가방에 봉투를 쑤셔 넣으셨다. 시댁에 설세러 갈 때 선물은 이걸로 해. 나는 손을 멈췄다. 엄마, 장난 아니시죠? 저 작년에 막 이사 승진해서 연봉 3억이에요. 평소에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도 이거보단 비싸요. 누가 장난이래. 엄마는 봉투를 내 패딩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채우셨다. 시댁 가서는 절대 부자인 척하지 마. 스마트폰 결제도 웬만하면 쓰지 말고.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가 안 나왔다고 돈이 없다고 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지퍼를 잡아당겼다. 어머님이 지난주에 전화해서 아가씨 최신 아이폰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랬어도 무조건 취소해. 엄마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네 시어머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네가 돈 잘 버는 거 알고 눈이 새빨개졌어. 작년에 네가 안마의자 사드렸더니 결과가 어땠니? 돌아서서는 작은 시숙한테 네가 돈이 썩어나서 주체를 못한다고 했다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확실히 작년 설에 나는 수백만 원을 들여 시댁 가전제품을 싹 바꿔드렸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이웃에게 밖에서 더러운 돈 버니까 저렇게 펑펑 쓰는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래도 겨우 10만 원 드리면 저 잡아먹으려고 하실 텐데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데 이 차이는 너무 컸다. 못 잡아먹어. 엄마는 내 가방에 갈비찜 한 통을 넣어주셨다. 올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반토막 났고 아파트 대출금도 밀려있다고 해. 아, 맞다. 내 포르쉐는 차고에 넣어 잠그고 아빠 소나타 끌고 가. 나는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이게 뭐예요? 무슨 비밀 첩보원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들어. 틀림없어. 엄마는 내 등을 두드리셨다. 내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사람 시켜서 알아봤대. 작은 시숙 서울의 아파트 계약금 네가 내주길 바란다고. 이 마당에 돈 자랑했다간 스스로 무덤 파는 거야. 마침 남편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출발했어? 엄마가 몇 번이나 재촉하셨어. 갈비찜 해놓고 기다린다고. 거의 다 됐어. 나는 전화를 끊고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꺼내고 텅 빈 지갑만 그래, 그거야. 엄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옷장에서 낡은 스웨터를 꺼내셨다. 그 캐시미어 스웨터 벗고 이거 입어. 나는 물이 빠진 회색 스웨터를 쳐다봤다. 대학교 때 입던 것으로 소매 끝에는 보풀이 가득했다. 엄마, 이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초라해야 좋은 거야. 엄마는 나를 현관으로 밀었다. 엄마 말 명심해. 말은 적게 하고 밥은 많이 먹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설 끝나면 바로 오는 거야. 소나타에 올라탔을 때 준호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 차로 바꿨어? 엄마가 친척들한테 올해 새 차 끌고 온다고 자랑하셨는데 말도 마. 나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말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연봉 삭감됐어. 새 차는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고 팔았고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연봉 삭감? 그럼 올해 성과급도 하나도 못 받았어? 쉿. 나는 말을 끊고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흔들었다. 딱 10만 원 가져왔어. 어머님 쪽은 괜찮아, 괜찮아. 준호 씨가 서둘러 말했다. 우리 엄마 그런 속물 아니야.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가 말하는 속물이 맞는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테니까. 차로 3시간을 달려 겨우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 계신 어머님이 보였다. 빨간색 누빔 점퍼를 입고 손에는 계산기를 쥐고 계셨다. 이제야 오네. 어머님은 내 등 뒤를 쳐다보셨다. 내 새 차는 팔았어요.
나는 캐리어를 끌며 일부러 낡은 스웨터 소매를 드러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요. 형편이 좀 어려워요.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계산기가 탁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팔아? 작년에 승진했다면서? 승진은 했는데 월급이 그걸 못 따라가네요. 나는 주머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건넸다. 어머니, 아버님, 설 용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어머님은 봉투를 받아 쥐어보더니 얼굴이 소뚜껑처럼 시꺼매졌다. 10만 원?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온 마을에 다 들릴 정도였다. 김서방댁 새아가 지금 거지 적선하는 게야? 준호 씨가 급히 중재에 나섰다. 엄마, 민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뭐 어쨌는데 어머님은 봉투를 내 품에 던졌다. 보아하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자기한테 해줄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봉투가 땅에 떨어지며 구겨진 10,000원짜리 10장이 흩날렸다. 바람에 나부끼는 지폐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나는 엄마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았다. 이제 겨우 문턱을 넘었을 뿐인데 연극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는 돈을 주워 다시 어머님 손에 쥐어드렸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내년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제가 금팔찌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집으로 돌아섰다. 캐리어 바퀴가 자갈길 위를 구르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준호 씨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저런 성격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며 엄마의 이 방법이 어쩌면 정말 나를 어떤 재앙에서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속버스는 3시간 넘게 덜컹거리다 섣달 금음날 저녁 무렵 시댁이 있는 작은 읍내에 도착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남편 박준호 씨가 정류장 아래에서 손을 비비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뒤에는 한정판 핑크색 패딩을 입은 시누이 박유나가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왔네. 준호 씨가 내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고는 무게를 재보았다. 짐이 별로 없네? 어머님이 집에 다 있으니 조금만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나는 웃으며 현금 10만 원과 동네 한과 2상자가 든 보자기를 그에게 건넸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유나 씨 설 선물이에요. 유나가 눈치 빠르게 보자기를 확 낚아채더니 매듭을 풀고 안을 들여다봤다. 내용물을 확인한 그녀는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새언니, 이거 완전 거지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싸구려 한과 2상자에 이 빨간 봉투는 뭐 대단한 거라고. 그녀는 말하며 홍바를 뜯으려 했다. 나는 급히 막았다. 그건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는 거야. 설을 앞두고 작은 성의 표시랄까. 성애? 내가 보기엔 무성애 같은데. 유나는 눈을 흐기며 보자기를 준호 씨 품에 던졌다. 오빠가 얻은 마누라 좀 봐. 연봉 3억이라면서 집에 한번 오는데 고작 이런 걸 사와? 소문나면 창피해서 어떡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나야, 함부로 말하지 마. 새언니가 깜빡했나 보지. 깜빡하긴요. 나는 옷깃을 꽉 쥐었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말은 적게 하고 상황을 지켜봐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유나는 제잘거렸다. 우리 회사 김대리네 형수님은 설에 금팔찌 사주고 시어머니한테는 안마의자도 사줬대요. 그 형수님 연봉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새언니랑은 비교도 안 되죠. 유나야, 준호 씨가 그녀를 꼬집고는 내게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버릇없이 자라서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교질이라니.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고 처마 밑에는 붉은 고추와 옥수수 다발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님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계셨다.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내민 어머님은 내 손이 텅 빈 것을 보고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왔냐? 어머님은 몸을 일으켜 앞치마의 먼지를 털어냈다.
시선은 나와 준호 씨 손에 들린 짐을 훑었다. 고작 이거 가져왔어? 어머니, 아버님 설 선물이에요. 나는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용돈 10만 원도 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최 여사님은 보자기를 받아들고는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밥상 위에 휙 던졌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10만 원? 민서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만 네가 1년에 3억을 버는데 집에 한 번 오면서 10만 원이 뭐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내 등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우리 박씨 집안이 너 같은 대단한 사람을 박대한다고 말이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최 여사님은 내 말을 끊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네가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인색해서야 쓰나. 준호가 너희 집에 갈 때마다 봐라. 매번 양손 가득 들고 가지 않니? 담배는 최고급으로, 술은 양주로,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아니더냐. 엄마, 그거 다 민서가 산 거예요. 준호 씨가 급히 해명했다. 민서가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깜빡?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 거야. 안방에서 유나가 뛰쳐나왔다. 손에는 내가 가져온 한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 싸구려 한과 좀 보세요. 마트에서 할인해도 안 팔릴 물건을 설 선물이라고 가져오다니. 새언니,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 싸구려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맛이 정말 좋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수입 초콜릿보다 좋겠어요? 유나는 한과 상자를 상위에 던졌다. 제 친구 형수님은 설에 수입 과자랑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도 사다 줬다는데 최 여사님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우리 유나도 이제 20살 넘었으니 꾸며야지. 새언니라는 사람이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유나 씨가 뭘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설 지나고 인터넷으로 사서 보낼게요. 지금은 택배가 다 끊겨서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지금 바로 사주는 것보다 좋겠어? 최 여사님은 나를 쏘아보았다. 보아하니 그냥 사주기 싫은 게지. 됐다, 됐어. 그만하고 밥이나 하자. 내 아빠랑 작은아버님 곧 오실 시간이다. 어머님은 부엌으로 향하며 내 옆을 지날 때 일부러 나를 어깨로 툭 쳤다. 유나는 나를 향해 혀를 내밀고는 엄마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안에서 소곤거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인색하다, 짠순이, 무시한다 같은 단어들이 똑똑히 내 귀에 밝혔다. 준호 씨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민서야, 화내지 마. 엄마랑 유나가 그냥 입이 험한 거야. 다른 뜻은 없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내가 결혼한 남자였다. 그의 가족이 나를 대놓고 비꼬고 무시할 때 그는 그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최 여사님은 안에서 소리쳤다. 준호야, 와서 반찬 좀 날라라. 준호 씨는 서둘러 들어갔고 방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상한 쪽에 던져진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엄마가 10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신 건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일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시아버지 박상철님과 작은 시숙 박준우가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왔냐? 네, 아버님. 도련님 안녕하세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준우는 곁눈질로 상의의 보자기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툇마루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최 여사님은 연신 준호와 준우에게만 반찬을 집어주었고 유나는 자기 밥그릇에 고기만 파먹기 바빴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이번 설은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최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아, 맞다. 내일 준호더러 너 데리고 읍내 좀 다녀오라고 해라.
내 아버님이랑 준우새 옷도 한 벌 사주고 유나 신발도 하나 사줘. 우리 집이 너 박대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칫했다.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준호 씨가 먼저 나섰다. 엄마, 민서 피곤할 텐데 모레 가요. 피곤은 무슨. 서울에서 온 아가씨들은 유난히 약해 빠졌어. 최 여사님은 나를 흘겨보았다. 내일 가는 걸로 정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긁어모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내일 가주지. 당신들이 또 무슨 꿍꿍이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최 여사님이 마당에서 소리쳤다. 민서야, 일어나서 아침밥 해라. 먹고 읍내 가야지.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추위에 몸이 절로 떨렸다. 부엌에 들어서니 최 여사님은 아궁이 앞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도마 위에 밀가루 반죽을 가리켰다. 이거 찐빵 좀 쪄. 그리고 반찬 두어 개 만들고 간단하게 해. 나는 말없이 소매를 걷고 요리를 시작했다. 반죽은 어제 해둔 것이라 약간 시큼했다. 감자채 볶음과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찐빵을 상에 올리자마자 유나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뛰쳐나왔다. 찐빵 하나를 집어 입에 쑤셔 넣는 유나에게 최 여사님이 말했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다 먹고 빨리 옷 갈아입어. 오빠랑 새언니랑 읍내 가야지. 유나는 찐빵을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엄마. 읍내에 새로 생긴 편집숍에 완전 마음에 드는 가방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말하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죽을 마셨다. 준호 씨가 옆에서 나를 쿡 찔렀다. 들었지? 유나가 그 가방 마음에 든대. 이따가 가서 좀 봐. 응. 나는 짧게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밥을 먹고 준호 씨는 경운기에 우리를 태우고 읍내로 향했다. 눈이 꽤 많이 내려 길가에 밭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했다. 바퀴가 눈길을 지날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다. 새언니, 이 패딩 예쁘죠? 유나가 갑자기 다가와 물었다. 친구가 사준 건데 100만 원 넘어요. 예쁘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예쁘면 뭐예요? 유행 다 지났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봐둔 가방은 최신상인데 50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싸지도 않죠. 나는 앞만 보며 대꾸하지 않았다. 읍내에 도착해 준호 씨가 편집숍 앞에 경운기를 세웠다. 유나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쇼윈도에 진열된 반짝이는 가방을 가리키며 유나가 말했다. 새언니, 저거예요, 저거. 점원이 다가와 말했다. 이 제품 신상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딱이죠. 지금 10% 할인해서 45만 원입니다. 들었죠, 새언니? 45만 원밖에 안 해요. 유나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다. 하나만 사주세요. 설 선물로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 보여주었다. 유나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엄마가 챙겨주신 거고 이 가방은 못 사겠다. 10만 원?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새언니, 장난해요? 연봉 3억 버는 사람이 10만 원만 들고 다닌다고요? 누가 믿어요? 정말이야. 나는 지갑을 닫았다. 엄마가 시댁 갈 땐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겠죠. 유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가게 아내 시선을 끌었다.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 무시하는 거죠? 이런 좋은 가방 쓸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 아니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마음에 들면 서울 돌아가서 내가 돈 보내줄게. 직접 사. 지금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녀는 문을 막고 나를 못 가게 했다. 오빠가 알까봐 돈 안 쓰는 거죠? 우리 오빠가 나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준호 씨가 급히 중재에 나섰다. 유나야, 그만해. 새언니가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얘기해. 오빠는 맨날 새언니 편만 들지.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저 가방 갖고 싶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가방 하나 못 사줘요? 오빠는 마누라 얻더니 동생은 잊었어? 그녀가 오니 가게는 더 시끄러워졌다. 어디선가 최 여사님이 나타났다. 아까 옆가게에 옷감 사러 간다더니 어느새 문 앞에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민서야, 우리 유나가 저렇게 원하는데 하나 사줘라. 몇십만 원이 너한테는 푼돈 아니냐. 어머니, 정말 돈이 없어요. 나는 지갑을 다시 열었다. 보세요. 정말 10만 원밖에 없어요. 최 여사님은 다가와 힐끗 보더니 입을 삐죽였다. 네가 돈을 다른 데 숨겨뒀는지 누가 아니? 서울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아니에요. 나는 지갑을 뒤집었다. 스마트폰에도 돈 없고 카드도 안 가져왔어요. 말도 안 돼. 유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다. 어디 봐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다. 준호 씨가 그녀를 막았다. 유나야, 뭐 하는 짓이야? 몰라. 유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기 시작했다. 난 저 가방 갖고 싶단 말이야. 안 사주면 안 일어날 거야. 그녀가 난동을 부리자 가게 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 아가씨는 왜 저런데? 안 사준다고 바닥에서 뒹굴고 버릇이 없네. 최 여사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유나를 잡아 끌며 말했다. 일어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 일어나. 유나는 더 크게 울었다. 저 가방 사줘. 나는 이 소동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몸을 낮춰 유나를 보았다. 유나야,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자. 설 지나고 내가 내 비서 시켜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2개 보내줄게. 어때? 정말요? 유나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반짝였다.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님이 급히 그녀를 일으켰다. 들었지? 새언니가 약속했잖아. 얼른 일어나. 창피하게 이게 뭐야? 유나는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나를 쏘아보았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기면 안 돼요. 안 어겨.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설 지나면 네가 누군지 기억이나 할까? 편집숍에서 나오자 유나는 우리를 스마트폰 가게로 끌고 갔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새언니, 이 폰도 좋은데 15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것도 겸사겸사 사주세요. 유나야. 준호 씨가 화를 냈다. 적당히 해라. 그냥 물어본 건데 뭐. 유나는 투덜거리며 더는 고집부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경운기는 빠르게 달렸다. 눈발이 얼굴을 때려 아팠다. 유나는 뒤에 앉아 최 여사님과 무언가 소곤거리며 이따금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준호 씨의 등을 보며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최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민서야, 내가 너랑 상의할 게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본론이 시작될 것 같았다. 우리 준우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장가를 가야지.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여자 쪽에서 시내에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시집 안 온다고 한단다. 왔구나.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경운기가 눈길에 미끄러지자 준호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렸다. 최 여사님은 난간을 붙잡고 말을 이었다. 시내 아파트 값이 어떤지 너도 알지 않니? 한 채 사려면 수억 원은 든다. 우리 집 형편이 뻔한데 네 아버님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도 계약금 겨우 낼 정도야. 나는 패딩을 여몄다. 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화제를 바꿨다. 민서야, 너랑 준호는 잘 살고 너는 돈도 잘 벌잖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뒤에서 유나가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다 한 가족이잖아요. 도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돈 벌면 갚을 거예요. 그리고 새언니는 연봉 3억인데 몇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억 원?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유나야, 너 돈 개념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연봉 3억은 세전 수입이야. 세금 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 게다가 지금 가진 돈은 다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여윳돈이 없는데.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빌리면 되잖아. 최 여사님이 말했다. 너희 부모님 사업 오래 하셨으니 모아둔 돈이 많을 거 아니냐. 어머니, 그건 저희 부모님 돈이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게다가 저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또 그 10만 원 타령이야. 최 여사님은 초조해졌다. 융통성 좀 발휘해봐. 일단 회사 돈 좀 뺏어 쓰고 설진하고 채워 넣으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돼요. 공금 횡령은 범죄예요. 나는 일부러 심각하게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경운기 아는 바퀴가 눈을 밟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서야, 엄마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돌아가서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모든 게 훤히 보였다. 그의 말은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돈을 내놓길 바라는 것이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시아버지와 준우가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준우는 급히 담배를 끄고 일어나 손을 비비며 웃었다. 형수님, 오셨어요? 읍내 춥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나를 보면 피하기 바빴던 그가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다. 괜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님은 보자기를 안방상 위에 던지고는 시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영감, 물 좀 데워서 민서 손 좀 녹여줘요.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민서야,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서 불 좀 쬐. 그 얘기는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준우가 뜨거운 차를 한 잔 가져왔다. 찻잔 가장자리에는 찬물이 묻어 있었다. 형수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나는 받지 않고 내 보온병을 꺼냈다. 최 여사님은 내 맞은편 툇마루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말했다. 우리 준우 얼마나 착하니. 근데 운이 없어서 장가 한번 가려는데 집 때문에 고생이구나. 민서야, 네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보온병을 상위에 놓았다. 저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요. 괜찮으시다면 이 돈 준우 용돈으로 쓰라고 주세요. 누가 그깟 10만 원 달래? 준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가난해서 돈 못 갚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찻잔이 시멘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뜨거운 물이 내 바지에 튀어 화들짝 놀랐다. 준호 씨가 급히 그를 말렸다. 준우야, 뭐 하는 짓이야? 형, 말리지 마. 준우는 눈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처음부터 알아봤어. 우리 집이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연봉 3억이 뭐 대수라고. 여자 주제. 박준우, 말 가려서 해.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내가 어른이라 참고 있었는데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 네가 감히 나한테 욕을 해? 준우가 나를 밀치려 하자 준호 씨가 필사적으로 그를 막았다. 최 여사님은 옆에서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마누라였더니 애미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시동생까지 무시하네. 이 집 구석 망했다. 망했어. 시아버지는 문 앞에서 담배만 뻑뻑 피울 뿐 못 본 척했다. 나는 눈앞에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박준호, 나는 그를 보았다. 이게 당신 집이야? 이게 당신이 나더러와서 쇠라는 설이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준우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최 여사님은 계속 울고 있었고 유나는 옆에서 부채질했다. 엄마, 저 여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요.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내 가방을 집었다. 이설, 저는 안 쇠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 거예요. 어딜까? 준호 씨가 나를 막아섰다. 민서야, 준우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설날에 이렇게 가면 어떡해? 보기 안 좋잖아.
보기 안 좋아? 나는 웃었다. 그럼 지금 이 꼴은 보기 좋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곰방대를 신발 밑에 털며 말했다. 됐다. 그만들 해라. 동네 사람들 듣겠다. 창피하게. 그는 최 여사님을 쏘아보았다. 밥 안 하고 뭐해?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세아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린 놈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게야. 나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기의 달인들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기괴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젓가락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최 여사님은 집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지만 내게는 반찬 한 점 집어주지 않았다. 유나와 준우는 이따금 나를 쏘아보았고 준호 씨는 연신 내게 눈치를 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준호 씨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민서야, 잠깐 나가서 걷자. 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다. 달이 하늘에 걸려 있고 땅에 쌓인 눈이 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준호 씨는 발로 눈을 차며 한참을 걷다가 입을 열었다. 민서야, 아까 일은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동생이 한 말 무슨 뜻이야? 내 엄마가 나더러 공금 횡령하라고 한 건 또 무슨 뜻이고?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야. 다른 뜻은 없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준우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며칠 밤을 잠도 못 주무셨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박준호, 당신 무슨 뜻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당신도 내가 그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급히 해명했다. 그냥 다 한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으면 좀 돕자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돈 벌기 쉽잖아. 쉬워?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내 연봉 3억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영업하느라 토할 때까지 술 마시는 거. 당신은 본 적 있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당신한테 여윳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설령 있다 해도 절대 안 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친동생이야.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당신은 애초에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지? 가족? 나는 그를 보았다. 가족이라는 게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안 내놓으면 돌변하는 거야? 가족이라는 게 당신 아버지처럼 막말하는 거고? 박준호,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결혼 2년 동안 내가 당신 가족한테 어떻게 했어? 어머님 아프실 때 최고의 의사 모셨고 유나 학비 내가 냈어. 당신 내 집 지을 때 내가 1억 보탰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겨우 한마디 뱉었다. 그건 다르지. 이번엔 준우 결혼이잖아. 큰일이라고. 당신 눈에는 당신 가족 일만 큰일이지?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를 쳐다봤다. 박준호, 당신 월급 얼마 받는지 스스로 알잖아.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돼? 동생 결혼에 몇천 원이 필요한데. 당신은 뭘로 도울 건데? 당신 혹시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현금 인출기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는 다급해졌다. 나는 그냥 당신한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능력이 있어도 당신 내 집 호구 노릇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설, 안쇠, 내일 당장 돌아갈 거야. 어딜 가? 그가 나를 붙잡았다. 눈이 무섭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민서, 가기만 해봐. 우리 이혼이야.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었다. 이혼? 좋아.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그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팔을 잡았던 손이 서서히 풀렸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준호 씨의 월급은 400만 원 남짓이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텐데 그는 최근 들어 계속 고급 담배나 양주를 사왔다. 회사 복지라고 둘러댔지만
이상했다. 지난번에 우연히 그의 인터넷 뱅킹 잔액을 봤을 때 5천만 원이 넘게 있었다. 당시에는 프로젝트 보너스라고 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고민에 잠겨 있는데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따뜻한 물 좀 마셔. 밖은 추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컵을 탁자에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민서야, 아까는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혼 얘긴 없던 걸로 해. 박준호, 나는 그를 보았다. 솔직하게 말해.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내가 당신한테 뭘 숨기겠어. 그는 시선을 피하며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어디서 난 거야?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너스 같은 거 나온 적 없잖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날 조사했어? 조사한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긴장하는데?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묻지 마.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일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는 소리치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박준호,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그가 방금 내뱉은 말들, 나를 철부지 취급하며 친정의 돈을 요구하게 만든 그의 태도, 그리고 회피하는 눈빛까지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었다. 특히 자신의 수입에 대해 얼버무릴 때 의심은 더욱 커졌다. 방 안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일어나 옷장 옆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딱딱한 종이 상자에 발이 걸렸다. 준호 씨가 낡은 옷을 넣어둔 상자였다. 지난번에 계절이 바뀌어 옷이 너무 많다며 정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회사 일로 바빠 있고 있었다. 나는 쭈그려 앉아 상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런데 상자 바닥에 네모나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호기심이 발동해 상자를 끌어내어 위에 있던 스웨터와 바지를 헤치고 맨 밑에서 짙은 갈색의 가죽 지갑을 찾아냈다. 준호 씨가 평소에 쓰던 단지갑이 아니라 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장지갑이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은행카드 3장과 신분증 1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웃는 얼굴이 예뻤다. 이름란에는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지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준호 씨가 왜 다른 여자의 신분증을 숨겨두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카드들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얼마 전부터 그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심지어 2번은 회사에서 밤을 샜다고 했다. 당시에는 그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되어 삼계탕까지 끓여줬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 야근하던 밤에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혹시 이지은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지갑을 쥔 채 멍하니 서 있는데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가 들어오려는 것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지갑을 상자에 다시 넣고 낡은 옷더미 속에 묻었다. 상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자마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그는 손을 비비며 무심코 옷장 쪽을 힐끗 보았다. 분명 그 상자를 의식하는 눈치였다. 추워서 두꺼운 잠옷 좀 찾으려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가 찾아줄게. 그는 옷장 문을 열고 옷걸이를 이리저리 뒤적였지만 한참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찾지 못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의 귓불이 점점 붉어지고 손바닥에서는 땀까지 나는 것 같았다. 이 불안한 모습이 내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찾았다. 그가 산호색 융 잠옷을 건넸다. 얼른 입어. 감기 걸리겠다. 나는 잠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가서 갈아입는 척했다. 문을 닫는 순간 등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있다. 이 지갑과 신분증이 바로 증거였다.
내가 나왔을 때 준호 씨는 이미 누워 있었다. 등을 돌리고 누운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정말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이따금 몸을 뒤척였다. 나는 바깥쪽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얼굴과 준호 씨의 이상한 행동들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일어났다. 준호 씨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종이 상자를 끌어내 지갑을 패딩 안주머니에 넣고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님이 읍내 참기름 좀 사오라고 하셨어. 정미소 좀 다녀올게.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투덜거리며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다. 눈밭을 밟는 소리가 뽀드득거렸다. 나는 정미소가 아닌 읍내 신협으로 향했다. ATM 앞에 서자 손이 심하게 떨렸다. 카드를 3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넣었다. 비밀번호가 뭘까? 먼저 준호 씨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떴다. 우리의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의 신분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보며 눈을 감고 그 숫자를 입력했다. 삐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거래 내역 조회를 누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다. 이 카드로 매월 5일에 돈이 입금되었다. 가장 적게 들어온 것이 3천만 원,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달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다. 입금자는 낯선 계좌였고 비고란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다. 지출 내역을 보자 나는 분노로 손끝이 떨렸다.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은 한 번에 800만 원이 넘었고 명품 매장 이체 기록은 2,800만 원짜리 가방이었다. 그리고 호텔 숙박비는 5일 연속 하루에 120만 원씩 결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지출은 준호 씨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짜에 이루어졌다. 나는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인쇄했다. 손에 쥔 종이들이 차르륵 소리를 냈다. 이게 무슨 생활비인가? 명백히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는 데 쓴 돈이었다. 매달 최소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의 월급은 고작 400만 원인데 우리 둘의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걸까? 나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수입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돈에 손을 댄 걸까? 그 거래 내역을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발이 얼굴을 때려 아팠다. 마당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준호 씨가 울타리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를 보자 황급히 담배를 껐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참기름 샀어? 그는 웃으며 다가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인쇄된 종이를 그의 가슴에 던졌다. 박준호, 당신이 직접 봐. 이지은이 누구야?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는 거 내 월급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리는 거야? 아니면 당신 무슨 부정한 수입이라도 있는 거야? 그는 종이를 주워들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 몇 장을 볼 때는 입술까지 떨었다. 너 어떻게 이걸? 조사 안 했으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았겠지. 나는 종이에 적힌 호텔 기록을 가리켰다. 지난달 18일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운다고 했지. 근데 온천 호텔에서 이틀이나 묵었더군. 똑똑히 설명해. 이 돈들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건 회사 워크숍이었어.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동료들도 다 갔어. 이지은은 새로운 인턴인데 방 예약 담당이었고 워크숍에서 인턴한테 2,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 나는 냉소했다.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그 가방이 신상 한정판인 거 모를까봐?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아? 민서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최 여사님이 속옷을 걸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고 보았다. 이게 뭐냐, 준호야. 네가 왜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 그것도 이렇게 많이?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오해예요. 준호 씨가 종이를 뺏으려 했지만
최 여사님이 피했다. 오해. 나는 스마트폰에서 이지은의 신분증 사진을 꺼내 보였다. 아까 신협 앞에서 지갑 속 신분증을 찍어뒀었다. 이지은이 당신네 회사 인턴이라고? 남의 신분증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는 상사가 어디 있어? 최 여사님은 사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종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준호 씨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놈의 자식. 내가 너 민서랑 잘 살라고 했지. 밖에서 여우 같은 년을 데리고 놀라고 했냐. 네가 누굴 보고 이래.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다 망가뜨렸어. 엄마, 준호 씨가 발을 동동 굴렀다.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나가 방에서 뛰쳐나와 종이를 주워 훑어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오빠, 이 여자한테 사준 가방이 내 것보다 3배나 비싸잖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똑같은 거 사줘. 닥쳐. 준호 씨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전곡을 찔린 듯했다. 네가 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구나. 최 여사님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분명히 너,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이 남자를 못 잡아서 준호가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그래 놓고 여기서 소란 피울 자격이 있어? 누구더러 알을 못 낳는데요. 나도 화가 치밀었다. 결혼 2년 동안 제가 야근하며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렸어요. 당신들이 먹고 쓰는 거 어느 것 하나 제가 산 게 아닌 게 있나요? 유나 스마트폰, 어머님 금팔찌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제 와서 저를 탓해요? 내 돈 좀 썼다고 뭐 어때서. 며느리는 원래 돈 쓰라고 얻는 거야.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못 나고 며느리는 알도 못 낳는 년을 얻었으니 이 집구석 망했다. 망했어.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울타리 너머로 훔쳐보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준호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편으로는 엄마를 말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달랬다. 민서야, 엄마랑 싸우지 마. 그냥 노망나서 그러시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하자. 여기서 사람들 구경거리 되지 말고. 할 말 없어. 나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박준호, 이혼이야. 반드시. 어딜. 최 여사님이 바닥에서 일어나 내 머리채를 잡았다. 이혼해서 돈 챙겨 도망가려고? 안 돼. 내 아들 돈은 우리 박씨 집안 목도 있어. 돈 갖고 도망갈 생각 마. 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 아팠다. 당신들이 내 돈 쓴 건 내가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내 돈을 나눠 갖겠다고요? 꿈 깨세요. 계산? 계산은 네가 해야지. 최 여사님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준호 씨가 필사적으로 막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준호 씨 옆을 지날 때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민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지은이랑 바로 정리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당신 말만 들을게. 돈도 다 당신이 관리해.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에게 잡혔던 손목이 붉게 물들었다. 네가 신분증 숨기고 내 등 뒤에서 다른 여자한테 돈 썼을 때부터 이미 늦었어. 구경하던 이웃들을 밀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읍내로 향했다. 눈이 머리 위에 떨어져 금세 얇게 쌓였다. 나는 안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그 안에 은행카드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다. 이혼은 확정이었다.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쓴 불분명한 돈과 나에게 썼어야 할 돈을 다른 여자에게 쓴 것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이 거래 내역은 준호 씨가 돈을 썼다는 것만 증명할 뿐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고민에 잠겨 있는데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우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지은 연락처 다 지웠고 은행카드도 해지했어. 돌아와서 확인해봐. 엄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고 준호 결혼도 깨졌어.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돼. 나는 문자를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이 나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한다면 이 기회를 이용하는 거다.
돌아가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전부 녹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혼뿐만 아니라 내가 쓴 돈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돌아가길 원한다면 조건 2가지를 들어줘. 첫째,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마. 둘째,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과 이지은한테 사준 물건들 전부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얘기 끝이야. 그는 즉시 답장했다. 알았어, 알았어. 다 내 말대로 할게. 지금 바로 준비할게. 내일 아침에 바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변호사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 쪽 동향을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녹음기를 충전해 가방에 넣었다. 이번 귀향은 잠입작전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정말 그낡은 차를 몰고 왔다. 물 빠진 속옷을 입고 눈가가 퀭한 것이 정말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야, 물건들 다 준비했어. 트렁크에 있어. 그는 말하면서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핸들만 꽉 쥐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장난치지 마. 나는 조수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가 어제 생각을 바꾸셨어.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아,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 연기력으로 배우나 하지. 그의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최 여사님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다가 나를 보자 황급히 일어나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민서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앉아. 내가 흑설탕 생강차 끓여놨어. 유나도 방에서 나와 손에 사과 접시를 들고 있었다. 새언니, 사과 드세요. 나는 생강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컵이 손바닥을 데웠다. 물건은? 나는 본론부터 꺼냈다. 여기 있어. 준호 씨가 안방에서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목걸이 2개, 그리고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다. 이게 전부야. 이지은 쪽은 다 정리했어. 나는 목걸이를 들어 무게를 재보았다. 이지은에게 사준 그 한정판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게 다라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알기론 2,800만 원짜리 가방도 사줬고 온천 호텔 결제 내역도 있던데 그건 어디 있어?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여사님이 급히 끼어들었다. 애가 철이 없어서 함부로 돈 써서 산싸구려 물건들은 내가 다 버렸어. 이 카드에 3천만 원 들어있어. 준호가 모은 거야. 다 너 가져. 3천만 원? 나는 웃었다. 그가 이지은한테 매달 3천만 원씩 보냈어.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야. 이 3천만 원은 거지 적선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유나가 소리쳤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내가 물고 늘어져? 나는 상자를 밀어냈다. 성의가 없는 건 당신들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안 돼, 안 돼. 준호 씨가 급히 나를 막았다. 민서야,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곧 설인데 친척들도 다 올 거잖아. 우리 아버지 봐서라도 이번 설은 같이 보내주면 안 될까? 설 지나면 바로 돈 줄게. 최 여사님도 거들었다. 그래, 민서야. 우리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 나는 한참 망설이는 척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요. 설 며칠 동안만이에요. 만약 또 장난치면 저는 바로 떠날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좋게 끝나지 못할 거예요. 안 칠게. 안 쳐. 그들은 연신 약속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당하고만 사는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최 여사님이 온 가족의 빨래를 하라고 하면 나는 준호 씨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를 따로 꺼내 유나 앞에서 힘껏 비볐다. 이게 뭐지? 왜 안 지워지지? 유나는 겁에 질려 셔츠를 뺏어가서 직접 빨았다. 시숙 준우의 운동화를 빨라고 하면 나는 솔에 비누 거품을 잔뜩 묻혀 준우의 바지에 튀겼다.
그는 펄쩍 뛰며 화를 냈지만 최 여사님은 웃으며 민서가 손이 서툴러서 그래. 내가 할게. 내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준호 씨는 매일 밤 내 방에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떠들었다. 나는 생강차를 마시며 듣기만 하다가 이따금 물었다. 당신 프로젝트 보너스는 언제 나와? 나한테 갚을 돈 빨리 갚아야지. 그때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섣달 금음 전날 최 여사님은 나에게 설음식장을 보라며 5만 원을 주었다. 비싼 거 사지 말고 배추랑 무 좀 사와. 고기는 집에 있으니까. 나는 돈을 받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5만 원으로 온 가족의 설음식을 사오라니 명백히 나를 괴롭히려는 속셈이었다. 마침 잘 됐다 싶어 나는 녹음기를 챙겨 시장으로 갔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인들과 대화했다. 시어머니가 5만 원 주면서 설음식장 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인들은 그게 무슨 설 준비야. 사람 괴롭히는 거지. 아가씨, 성격도 좋네라며 혀를 찼다. 나는 이 대화들을 전부 녹음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배추 한 포기만 사온 것을 보고 최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하나 사왔어? 주신 돈으로는 이것밖에 못 사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을 더 주시든가요. 그녀는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주머니에서 20만 원을 꺼냈다. 이거 갖고 가서 더 사와. 내가 돈을 받고 나가려는데 유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새언니더러 돼지우리도 좀 치우라고 해요. 어제 돼지밥 주러 갔다가 똥 밟았잖아요. 그래, 그래. 최 여사님은 손을 휘저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돼지우리로 향했다. 속으로 이 가족을 수백 번도 더 욕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심하게 굴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사람 키만큼 쌓인 분뇨 더미를 찍고 소매를 걷고 청소하는 내 모습을 촬영했다. 입으로는 정말 설날에 이런 일이나 시키고라고 중얼거렸다. 청소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최 여사님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꼴 좀 봐.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설 지나면 준호 집 사게 2억 더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못 가게 막아버릴 거야. 걱정 마. 제 약점은 우리 손에 있으니까.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음침하게 들렸다.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너쇼 친척들 시켜서 한마디씩 하게 하면 돈을 안 내고 배기겠어?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었다.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돌아올 때 일부러 손에 묻은 진흙을 문틀에 닦았다.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며 나는 상의의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너무 달아서 역겨웠다.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설날 당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최 여사님이 마당에서 소리쳤다. 민서야, 일어나서 만두 빚어라. 나는 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유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고 최 여사님은 도마 위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준호 씨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부추를 다듬고 있었다. 나를 위한 의자는 없었다. 깼냐? 최 여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와서 만두피 밀어라. 유나는 일하기 싫어하고 준호는 손이 서투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밀대를 잡았다. 반죽은 돌처럼 단단해서 몇 번 밀지도 않았는데 팔이 아팠다. 유나가 옆에서 빈정거렸다. 역시 서울 아가씨는 귀해서 일 조금만 해도 힘들어하네. 누구처럼 먹기만 하는 것보단 낫지. 나는 밀대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설날에 손만 내밀 줄 알면서 유나가 벌떡 일어섰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뜨끔한 사람이 임자지. 나는 민만두피를 쟁반에 놓았다. 어제 설거지하라고 했더니 손 아프다더니 오늘 해바라기 씨는 잘 까네. 너 유나가 달려들려 하자 최 여사님이 막아섰다. 설날 아침부터 무슨 싸움이야. 유나, 너는 가서 불이 났대. 만두를 솥에 넣을 때 최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이따가 친척들 오면 어른들한테 술도 잘 따르고 싹싹하게 굴어. 우리 싸운 거 티내지 말고. 안 그러면
준호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알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친척들 앞에서 내가 입을 열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역시나 점심때 친척들이 도착하자마자 최 여사님은 나를 끌고 가서 소개했다. 제 며느리 민서예요. 서울에서 사장님인데 아주 똑 부러지죠. 금팔찌를 찬 한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정말 능력 있네. 우리 집 며느리는 돈 쓸 줄만 아는데. 유나가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새언니 능력은 좋은데 가족한테는 좀 짜요. 올해는 설 선물로 10만 원만 가져왔다니까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최 여사님이 급히 수습했다. 애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민서가 저한테 금목걸이 사줬어요. 정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그 아주머니의 눈이 빛났다. 최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며 우물쭈물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목걸이는 안 가져왔는데 대신 다른 설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캔버스 가방을 들고 나왔다. 떠나기 전 엄마가 혹시 모르니 챙겨가라고 주신 것이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최고급 양주 5병과 고급 담배 열보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세뱃돈 봉투들이 들어있었다. 봉투마다 20만 원씩 들어있었다. 아저씨들은 담배 피우시고 할아버님은 양주 좋아하시죠. 아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나는 물건들을 상위에 놓았다. 원래 조용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꺼냈어요.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그 아주머니가 양주병을 만지며 말했다. 이 술 한 병에 몇십만 원 하지 않아? 새언니, 왜 이걸 이제 꺼내요? 유나가 담배를 낚아채려 하자 내가 손으로 막았다. 이건 어른들 거야. 나는 그녀를 보았다. 너도 갖고 싶어?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가방 살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사줄게.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최 여사님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준호 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다. 사실 저희 엄마가 10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신 건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걱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아주머니가 물었다. 별건 아니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안 돼지우리를 청소했는데 저희 엄마가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런 일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제가 혹시 서러움 당할까봐 그러셨어요. 돼지우리 청소? 친척들이 모두 놀랐다. 설날에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제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야. 최 여사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 그래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돼지우리 청소 동영상을 틀었다. 제가 스스로 했다고요?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 여사님과 유나가 나에게서 2억을 뜯어내고 친척들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자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 아주머니가 금팔찌를 상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최 여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시집 온 건 복 받으러 온 거지 머슴살이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최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다. 유나가 내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아직 더 재밌는 게 남았는데요. 나는 준호 씨와 이지은의 채팅 기록을 열었다. 제 남편은 저한테 더러운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2,800만 원짜리 가방도 사줬다니까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곰방대를 상위에 내동댕이 쳤다. 이놈의 자식. 준호 씨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최 여사님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저마다 욕을 퍼부었다. 그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아가씨, 이런 집구석에서 뭘 더 살아. 당장 이혼해. 나는 눈앞에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엄마가 10만 원을 가져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걸로 트집 잡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내가 반격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설날의 소동 이후 시댁은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 새해 첫날 아침 최 여사님은 감히 나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고 유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준호 씨는 벽에 기대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민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기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이지은한테 가방 사줄 때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돈 다 갚을게. 이지은이랑도 연락 안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늦었어. 나는 가방을 들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설 지나고 바로 접수할 거야. 마당에 나서자 시아버지가 서 계셨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계셨다. 잠깐만, 그가 사야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잘못한 건 아버님이 아니세요. 이 카드에 1억 원 있다. 그가 은행 카드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우리 늙은 부부가 모은 돈이다. 보상이라고 생각해다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카드를 돌려주었다. 제 몫은 법적으로 받아낼 겁니다. 제 것이 아닌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등 뒤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최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이 가족이 조금 사람다워진 것 같았지만 너무 늦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모두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해서 이혼뿐만 아니라 준호 씨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셋째 날, 준호 씨가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이지은의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였다. 아이를 봐서라도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임신? 나는 냉소했다. 지난달까지 명품 쇼핑하던 여자가 이번 달에 임신이라고? 나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한동안 답이 없었고 나는 그를 바로 차단했다. 이런 거짓말에 속을 내가 아니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 씨, 박준호 씨가 이지은에게 보낸 돈 중 일부가 민서 씨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 확인했어요. 제 카드요? 나는 놀랐다. 어떤 카드요? 결혼할 때 예금 10억 원 넣어두셨던 그 카드요. 그가 민서 씨 신분증 사본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서 6억 원을 인출했어요.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 짐승 같은 놈.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은행 CCTV 영상과 인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두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준호 씨의 스마트폰. 지난번 시댁에서 그의 스마트폰에 이지은의 사진과 이체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예전에 준호 씨 회사에 다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친구는 나와 친했고 준호 씨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지은? 임신 아니야. 그냥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며칠 전에도 백화점에서 가방 사는 거 봤는데 준호가 사준 그 한정판 들고 있더라. 사진 있어? 내가 물었다. 응, 보내줄게. 몇 분 후 나는 사진을 받았다. 이지은은 짧은 치마를 입고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배는 납작했고 임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하고 있는 목걸이와 팔찌는 모두 준호 씨가 사준 것으로 합치면 수천만 원은 좋게 될 터였다. 나는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냈다. 마음속 분노가 더욱 타올랐다. 박준호,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나를 속여 용서받으려 하다니. 정말 꿈도 야무지군. 정월 대보름날 준호 씨가 갑자기 최 여사님을 데리고 내 회사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로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민서야, 우리 상의 좀 하려고 왔어. 최 여사님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도 굽어 있었다. 준호가 잘못했다고 네가 용서만 해주면 뭐든지 내 말 듣겠다고 하더라. 상의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랑 하세요. 변호사는 안 돼. 준호 씨가 눈이 붉어져 말했다. 우리 집은 이미 이렇게 됐어. 더 이상은 못 버텨.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고 준호 결혼도 깨졌어. 내가 알아.